그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너무나 이 선거, 부정선거, 공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그렇게까지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할 때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설명을 하나 다시 하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요, 벌써 뭔가 이상해요. 파란 당은 전부 파랗게 돼 있고 빨간 당은 전부 빨갛게 돼 있는데, 파란 거는 플러스라는 지금 신호고 빨간 건 마이너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기호죠. 그러면은 지금 파란 당은 전부 지금 파랗게 돼 있고 빨간 당은 전부 빨갛게 돼 있어. 전부 마이너스로. 위에 숫자가 뭐냐? 2239, 또 2237. 저것은 서울의 투표소입니다. 서울에 동이 약 445개 동이 있고 동마다 약 6개 정도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소는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단위까지 자료를 통계를 내본 겁니다.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 허병기 교수님, 공과대학 명예 교수님이신 허병기 교수님께서 참 애국자신데 디지털 세대가 아니셔서 손으로 다 그리십니다. 손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눈지에다가 찍습니다. 그런데 후학이 좀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물려받지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료는 직전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는 대동소이하고 더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까지 이런 모양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그러면은 서울의 투표소 단위까지 쪼개봤을 때 99%입니다. 위에는 그림이, 밑엔 전국 단위고요. 서울에는 투표소 단위에서 99% 파란 당은 전부 플러스, 빨간 당은 전부 마이너스. 저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패턴이 아니죠. 이건 그냥 나타난 걸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99%라는 것은 우리 삶의 세계에서는 100%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99% 당첨되는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차를 운전해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가야 있습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지. 네. 그게 99%라는 것은 우리 삶의 체험에서는 거의 100%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울 투표소에 뭐가 플러스냐? 파란 당은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파란 당의 후보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얻는 것보다 99% 투표소 단위별로 쪼개봐도 전부 플러스라는 거예요. 빨간 당은 반대로 본투표에서 받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을 그 B 후보가 비교해 봤을 때 99% 투표소 단위별로도 전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낮은 거죠. 본투표 때 득표율보다. 그러면 이게 전국 단위에서는 어떠냐? 전국 단위는 동이 읍면 동 단위 약 3,500개 가량 됩니다. 그럼 전국 단위 동에서 왜 A당, B당 차이가 났냐? A당이 2020년 4.15 총선 때는 안 그랬는데 2024년 때는 일부 지역의 후보를 안 냈습니다. 4.15 때는 특이하게 다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부 안 냈습니다.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몇 개를 안 낸 거예요. 안 내니까 약 100개 동 정도 동 숫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한 3,50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전국에. 생각보다 안 많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3,500개 동에서 위에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98%를 넘습니다. 98%, 99%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98% 같은 방식으로 파란 당은 플러스, 빨간 당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자, 파란당의 후보가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이거 지금 에코가 나죠? 에코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투표에서 만약 이겼다면 그 사람은 집에 갑니다. 올 것도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긴 거죠. 사전투표는 본투표 때보다 더 나오는데 본투표 때 자기가 승리했다면은 그럼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본투표에서 만약에 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파란당의 후보는 강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전을 바라는 거죠. 자기 본무대인 사전투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역전을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빨간당의 후보는 본투표에서 졌어요. 그야말로 집에 가야 됩니다. 예, 선거사무소 불 다 꺼지고 문 내립니다. 뭐 이길 도리가 없어요. 98%, 99% 사전투표는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 이겼다고 치죠. 그러나 대부분 뭐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닌 한 이 빨간당의 후보는 아직까지도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이렇게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울립니다. 사전투표에 가면은 이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98%, 99% 항상 자기가 낮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소위 여론조사로 그 지역이 박빙이라는 부, 경합지역이라는 부, 이렇게 발표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발표가 했다가 그랬다 그러네요. 이 소리가. 만약에 그 경합지역이다 이런 발표가 나는 순간 벌써 이 파란당은 기세가 오르고, 왜냐하면 박빙 경합지역 이러면은 언제든 저 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빨간당은 박빙 경합지역 이러면 벌써 사기가 퍽퍽 떨어집니다. 저 언제든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사기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만에 하나 표를 공정하게 센다고 쳐도 이게 이미 게임 전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선거에 이 사기가 막 올라야 되는데 벌써 해보기도 전에 저기는 기운이 푹 떨어지고 여기는 기운이 팍 올라가고, 이런 그것이 2020년 4.15 총선 후에 중요 전국선거 거의 6번에 반복되어 온. 그러니까 갈수록 사전투표 비율도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더 그런 경향이 증가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니 복잡한 수식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런 결과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험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의 동도 특성들이 꽤 다른데, 제가 뭐 이렇게 신림동, 올해 신림동, 요즘 동 이름을 좀 달리 쓰고 그러는데요. 뭐 봉천동, 관악구에 있는 그런 동하고, 강남에 뭐 무슨 동이 있죠? 도곡동 그럽시다. 도곡동. 뭐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 동의 어떤 특성을. 그런데 이것은 투표소까지 더 쪼갠 겁니다. 한 동에 6개. 그러면은 각 투표소가 그렇게까지 쪼갰는데 이 패턴, 이 현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99% 똑같았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 2200개 넘는 투표소마다 뭐 무슨 코드가 입력됐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요. 전국은 더하죠. 전국 3500개 동에 경북에 우리 이름도 모르는 어떤 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저기 딴 지역에 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동들이 특성이 뭐가 같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다른 것만 많이 생각납니다. 지역별로 가면 말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른 거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이 지점에 이르면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99%, 98% 이런 현상을 나타내 보이냐? 적어도 뭡니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감각과 경험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경험과 감각에 어긋나면 뭐가 돼야 되죠? 굉장히 엄밀한 조사 검증이 되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변호사들이 바보가 아니고 후보가 바보가 아닌데 요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요구를 2020년 때부터 줄기차게 해오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걸려 있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법원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 안 해준다. 법원이 가장 간단한 이 투표자 수 실제 일치 여부 검증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크니까 어떻게 검증하죠? 예를 들어 표본 샘플처럼 미리 알려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동에 딱 찍어가지고 동 해봐야 몇천 명입니다. 그러면 몇천 명을 실제 조사하는 게 나라가 걸려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공정한 조사원이 가가지고 영상도 촬영하면서 여기 명부에는 사전투표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한 건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그게 민경욱 의원 때부터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판결문에 이제 우리 스탑 더 스틸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밑에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선관위가 법원에 낸 명부입니다. 명부라고 낸 게 이거예요. 자, 명부라고 낸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2020년 후에 선거소송이 있고 탄핵 심판이 있고 온갖 난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명부 달라고 요구했지만 명부를 준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 연수을. 그래서 연수을 선거소송 가지고 계속 우려먹습니다. 보통 이제 리딩 케이스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판결로 만들어 가지고는 계속 연수을 판결 때 어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딱 한 번 줬습니다. 자, 만 몇천 쪽짜리를 PDF로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준 게 이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선거인 명부라고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자기가 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투표 구명 해가지고 옥년 일동 제1추라고 쭉 돼 있어요. 등재 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주소도 없고 세대 주 성명 다 공란 없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지금 실제란 말이에요. 여기 책에다가 면반부가 나간 책에 제가 이거 실어 놓은 겁니다. 공저자의 한 사람을. 이게 만약 거짓이었으면은 당장 뭐가 들어왔겠죠 벌써. 이것은 저희가 소송 기록상에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송 기록상에 바꿀 수 없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 도장을 줄게 해놓고 모양은 도장인데 앞에 이름 새겨진 게 없어요. 그냥 시뻘건 것만 찍으면은. 그럼 우리가 도장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도장이냐 이러겠죠. 우리 일상적인 의미에서. 그러면은 명부를 줬다 그러면 한자의 명이 뭡니까? 한자에 이름 명자죠. 이름의 장부인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는데 명부라고 준 거예요. 투표자 명부라고. 자, 그런데 더욱 자, 한 단계 더 합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나온 그대로 내용입니다. 41쪽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죠. 기가 막힌 내용인데 시작. 원고는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모두 열람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이 이례적으로 고령인 선거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이렇게 써놨어요. 자, 뭐냐 뜯어보죠.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거 들고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라 그랬습니다. 예? 만 몇천 쪽짜리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이걸 들고 가서 15만 명 선거구에 가서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를 그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경험 범위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국민들 너무 그런데 판결문에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 그렇게 써놓고 수만 부가 나간 책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판결문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찾아보시면 요즘 그 판결문 닫아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 판결문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늘 떠드는 게 뭡니까? 뭐 선거 이야기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고, 늘 돌아오는 말은 항상 대법원 판결이 어떻고, 그때 할 때 가장 우두머리 판결이 이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을 소위 복사 붙이기 식으로 하는, 여기가 가장 자세하고 가장 조사라고 해준다고 했는 게 이런 꼴인데, 이나마도 해준 게 여기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만 읽어본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민경욱 의원하고 그 변호사들 꼬라지 봐라. 판결문 보니까 명부도 다 줬는데 지들이 확인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러고는 나중에 코인팔이나 한다고 뭐 대법원 탓만 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듣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이상한 것이, 책이 나온 지도 1년이 넘었고 이 책에 이렇게 지적을 해놨고 수만 명이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고, 대법원 판결이 이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똑똑히 반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요걸 사진 찍어 두시든지 스탑 더 스킬을 딱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지금 판결문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금과 옥조처럼 하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고 나가야겠지만 좀 충격적이죠. 뭐 이게 선거도 충격적이지만 저희 변호사들도 순진했고, 대법원 그래도 대법원이고, 그래도 뭐 법치한다고, 근데 이렇게 했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 때는 사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바로 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데, 자, 법원 판결문에는 유명한 그 이야기 있죠. 육하 원칙에 따라, 육하 원칙이란 말은 안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니들이 말하는 그 부정투표지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지를 밝혀와라.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주겠다. 그 책임은 원고 너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힐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떠넘겼죠. 그런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는 그래도 좀 동의를 하는 그 흐름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0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강하게 말씀해 오신 좀 이제 보면 선각자인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2020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좀 외면받고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은 상당히 일찍 그거를 캐치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캐치한 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당선될 때 전자개표기, 유명한 조혜주, 이 사람이 그걸 도입하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통신 기능 있는 거 자기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럴 때에 이제 문제를 느낀 분들이.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의식이 전자개표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도 가장 일찍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주로 전자개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계속 되겠죠. 그런데 2020년 때 변한 상황은 뭐냐 하면은 2020년 이전보다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2020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 4.15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의심도 하게 되고 선거소송도 대량으로 제기되고 막 문제가 커졌죠. 당시 투표한 인원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2020년 4.15 이전에는 12점 몇 %되어서 2020년 4.15 때 갑자기 2배가 뜁니다. 26%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부정을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날 때 만약에 실물 없이 그 양이 조금일 때는 실물 없이 숫자만 건드려도 표가 덜 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들어갈 때에 전국적으로 100만 표 이상 몇백만 표가 움직여질 때에 만약에 실물이 하나도 안 받쳐준다. 그러면은 탄론하기가 쉽겠죠. 탄론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 말고 실물에 있어서의 어떤 조작 문제가 그때부터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개표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물 부분이 들어오자 이게 재검표 때도 이제 일부 확인됩니다. 너무나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고 그 이후로 그냥 개표 당일에도 너무 이상한 투표지 막 소위 신권다발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확인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물이 있으면은 이 3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실물하고 명부하고는 어떻게 맞추냐.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대체 실물 가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대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걸 또 어떻게 투입을 하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보고 다 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답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특히 국정원 조사가 있고 난 뒤로 상당한 부분 이게 이제 밝혀지는 길로 유력한 이제 추정이 가능한 길로 간 거죠. 첫 번째, 이 우선은 이 대량의 그 가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산에서 일단 받쳐줘야 됩니다. 전산에서 명부가 자기들끼리는 뭔가 받쳐져 있어야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면은 나중에 그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산의 명부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부를 제대로 안 준 거죠. 검증 못하게. 전산의 명부를 건드릴 때 그럼 어떻게 건드리냐? 우리는 사전투표 시스템이 굉장히 이런 조작을 하기에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잘 없습니다. 선거 전문하신 분들이 이제 학자적으로 연구했을 때 밝히시는데 왜냐하면은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게 전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리 신고하고 자기 지역에 가고 이런 것이 대체로인데 우리는 미리 신고도 안 하고 사전 투표일 날 전국 어디든 불쑥 나타나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종이 명부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짜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걸 종이 명부로 확인을 하려면은 전 국민을 다 갖다 놔야 되는데 3천만, 4천만 종이 명부를 어떻게 사전투표소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종이 명부가 사전투표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뭐밖에 없냐? 전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투표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전부 서버에만 남아있고 종이로는 체크되는 게 없는 채로 본투표일까지 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 조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해커가 그거 쉽게 뚫고 들어가더라. 망 분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서버에 명부에 딱 가가지고 우리 뚫렸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내 컴퓨터랑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 파일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우리가 엑셀 내 컴퓨터에 있는데 엑셀 파일 못 바꾸면 어떡합니까? 바꾸지. 그리고 그 엑셀 한 줄 지우기도 하고 새로 엑셀 한 줄 넣기도 하고 체크했다고 체크 없애기도 하고 내 컴퓨터니까. 해커에게 망이 다 뚫렸다는 건 뭡니까? 해커가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 컴퓨터처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국정원 조사에서 가능하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부에 투표했다는 사람 안 했는 거로 만들 수도 있고 투표 안 했는 사람 투표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투표지 대량으로 어떻게 만드냐? 투표지가 조작적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무슨 요소가 필요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 종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투표지 모양대로 인쇄되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으로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다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 따져보니까 각각 다 문제도 안 돼요. 첫 번째가 종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관리를 할 거로 생각했는데 연수울 판결 한참 뒷부분 1년 반도 지나서야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종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제가 질문했고 증언했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장부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도대체 롤지 이거 사전투표 찍어내는 영수증 뽑을 때 나오는 그 원 롤지 같은 거요. 롤지 이 투표용지 원 종이가 몇 개가 들어갔고 몇 개를 사용해서 몇 개가 남아있고가 아무 장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장부가 없다는 말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그 종이가 무한정 공급될 수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 없다는 거. 일단 종이가 무한정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쇄 프로그램은 쉽게 탈취합니다. 아니 저기 뭐 서버 중앙에 가서 명부도 건드리는데 그 인쇄 프로그램 혼란 그걸 탈취 못하겠습니까? 가진 방법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다 탈취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세 번째가 이제 도장인데 도장은 만약에 까다롭게 만들기로 좀 마음먹었다면 이랬을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그날 자기 집에서 뭘 들고 올지 몰라요.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700여 개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이 1700여 명 있습니다. 그럼 1700명 넘는 투표관리관에 임의대로 맡겨져 있다면은 어떤 투표관리관은 이번에 하도 수상하게 하니까 내가 한 20년 동안 안 쓰던 내 도장 이거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뭘 가져올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전투표일 때까지 이 도장 때문에 가짜 투표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가 크겠죠. 못 만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찍어놨어요. 찍었으니까 이제 조 모양을 따가지고 한다. 오래 찍었던 도장은 마모가 있어가지고 그 마모를 정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새로 만든 도장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밀 감정을 하면 좀 위험해요. 재검표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이게 실제 도장을 가져와가지고 찍으면. 그런데 제일 반대편, 제일 쉬운 건 뭡니까? 프린트되어 나오는 겁니다. 프린트되어 나온다는 거는 자기들 서버 중앙 컴퓨터 안에는 그 도장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커가 면부도 다 뒤지는데 도장 가져오는 거 쉬운 거죠, 이미지를. 자, 종이도 있다. 프로그램 쉽다. 그럼 도장 이미지도 다 가능하다. 가짜 투표지를 무한정 만들기가 쉬운 시스템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국 강연을 요즘 다니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4월 18일 날 우리가 중요한 요구로 가능하면 이 요구를 굉장히 주된 요구로 하자. 인쇄 날인 이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직접 찍기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 직접 찍기로 요구를 하는 것.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만식 수개표를 해야지 막 사전투표를 폐지해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단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쉬운 단계고 사전투표 폐지가 그다음 어렵고 대만식 수개표가 3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폐지는 법이 폐지되어야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사전투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석수에서 굉장히 어렵죠. 3단계 대만식 수개표는 투표소에서 옮기지 말고 거기서 개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법을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법조항을. 그러니까 없던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1단계도 안 해줘요. 1단계를 이 인쇄날인 폐지를 벌써 이때부터 4.15 이후 때부터 계속 주장하지만 안 해줍니다. 이것은
법에는 직접 찍게 되어 있는데 그걸 프린트로 해가지고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러곤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는데 그 위에 사전투표 대만식 수개표가 어떻게 우리 그거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 이제 해놓을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입구는 이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겠고요. 이게 효과가 있냐? 마치 이 흐름에 아주 그 목과 비슷합니다. 급소에 해당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직접 찍으라고 그러면은 자 명부를 만들었어도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에러가 커서 턱 걸립니다. 못 만들면은 집어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급소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달아 하는데 저쪽은 이것을 오히려 법으로 이제는 만들어서 못 바꾸게 하려고 쉽게. 자, 이때까지 법을 어기는 규칙이라고 많이 항의하니까 실제로 이번 최근에 헌법재판관이 최초로 2명이 이거 위헌적이다. 보통은 규칙이라는 건 하위입니다. 법률보다. 법 체계상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규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률에 어긋나는 규칙은 보통들은 다른 행정부 이런 데서는 뭐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만 안 두니. 그런데 선관위는 이걸 뻔뻔스럽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법원이나 헌재에 가져가면 이때까지 법원이나 헌재가 오히려 정당화해줬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최초로 헌법재판관 2명이 이거 위헌적이야 라고 하자 이제는 이 규칙을 오히려 자기들 의석수가 많으니까 법에다가 못을 박아야겠다. 이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넣냐? 보니까 우리 공교롭게 오늘 강의하는 이 구의역 장소 뒤에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 있는데 동서울 우편 집중국은 여기 나중에 많이 감시해야겠어요. 우리 전국에 2곳밖에 없는 이 지금 대량 반입의 핵심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처음엔 우리 이런 거 다 몰랐어요. 보면은 경로가 너무 이상하다. 전국을 막 돌아다닌다. 그런데 거기에 대전하고 동서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우체국 쪽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내부 규칙을 말했는데 자기들이 전국에 단 2곳을 특별하게 운용합니다. 그게 바로 동서울 우편집중국과 대전 광역우편물류센터 써놨어요. 자기들이. 그 공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운영하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경북에 대구에서 포항을 가는 예를 들어 우편투표가 있다. 혹은 뭐 평상시에는 소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보내냐? 우리 생각에는 포항은 저 동쪽 바닷가에 있는데 대구에서 포항 보내려면은 대구에서 차 실어가지고 포항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체국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구에서 포항 보내려면 먼저 대전으로 보내게 돼요. 자기들 내부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대전으로 보내가지고 대전에서 포항을 가요. 생각하면은 얘들이 우리 국가 돈을 낭비하려고 작정했나 왜 이러냐 싶은데 물류나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이름 기술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차가 가득 채워서 물류가 가야 기름도 적게 쓰고 기사도 한 명으로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마다 행선지마다 하면 기사나 차량이 다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아서 하려고 여기 전국에 2곳에 수도권 쪽은 여기 동서울 우편 집중 그리고 수도권 말고는 대전 광역 우편에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 투표 말고는 우리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투표잖아요. 투표지를 똑같이 취급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만약에 투표지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허브가 되는 거기는 집중 감시를 해야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 딱 된 거죠. 다 바뀌니까 거기가 100만 표 가까이 거기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자기들이 뭘 자랑하냐? 그 거대한 2곳의 허브는 무인 시스템을 자랑해요. 무인 시스템.
이게 소포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소포는. 왜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컨베이어 벨트에 실내가 쭉 올라가면은 바코드 축축축축 찍어가지고 사람이 안 간섭하고도 슉슉슉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듯이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거기로 툭툭 차에 자동으로 떨어지면은 차가 가득 차면 출발하면 쫙 가고 뭐 소포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뭐 빨리 이렇게 처리했다 이러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그런데 투표지는 무인 시스템에 그럼 반대로 무인 시스템에 한두 명, 몇 명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100만 표의 행방이 그 한두 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떠냐면은 자, 대전으로 싣고 가는, 대구에서 대전으로 싣고 가는 기사, 그 옆에 앉은 경찰관, 모두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투표지 바꾼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소중한 투표지를 지켜야지 하고 올라갔어요. 대전에서 받아가지고 밤새 포항을 달려가는 기사님, 옆에 경찰관, 졸린 거 참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표를 잘 갖고 가야지 하면서 갔는데 올라가는 기사님과 경찰관의 선의, 내려가는 기사님과 경찰관의 애국심과 선의를 모두 아무것도 소용없게 만든 중간에 이미 바뀌었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줄 모르고 십몇 년을 15년을 키웠어.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 DNA가 아니에요. 아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투표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갖고 올라가는 사람,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 모두 다 헛고생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 네가 확인했어 이런단 말이죠. 네가 증거를 가져와야지 뭐 그러고 그럼 진작 이런 시스템을 알려줬냐? 우체국은 사실조회를 법원이 보냈는데 하나도 거부했다. 안 알려줘. 보통 국가기관들이 대법원이 이렇게 사실조회 보내면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문서를 대꾸를 합니다. 안 되면은 이거는 개인정보여서 곤란합니다라고 회신을 하든지. 근데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4.15 때부터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법원을 통해서 보냈는데 법원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독촉까지 보냈다. 근데 이거 마치 굿캅, 백캅 이런 것처럼 둘이 짜고 하면 법원은 나는 독촉도 보냈는데 이러고 우체국은 죽어도 못 들은 척 안 보내요. 그러면 법원은 너가 어떻게 우체국 내가 때려가지고 받냐 못 받지 않냐 이러는 거고 우체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이 구조를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작년 무렵에야 이게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수를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진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뭔 말하는지 뭐 밝혀냈는지 이렇게 아주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깊게 덜 봐도 오히려 하려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늘 우리가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가장 뒷부분에서 흔히 듣는 말이 눈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100만 장을 집어넣는다고 헛소리를 하냐고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100만 장 무인 시스템에서 뒤에 중간에 몇 명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도장을 직접 찍고 자기가 집에 가져가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당일 투표 때도 선관위가 도장을 파와가지고 나눠줍니다. 당일 투표 관리관한테. 그러고는 찍고 나면 다시 회수해 가버려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그런 일을 할까? 당일 투표 관리관한테 자기 도장을 들고 오라 해서 찍고 가져가라 하면 될 것을 집에 자기가 파와요. 선관위. 나눠주고는 사전투표 관리관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이제 찍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의서라든지 요청서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건 다 갖춰놓는 거예요. 미리. 요번에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누가 우리 강연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런 강의까지 들으러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대요. 관리관 일을. 근데 요번에는 뭐 옛날에는 동의서를 꼭 받았는데 요번에는 요청서를 받았대요. 요청서 한 단계 더 위에. 그게 뭐냐 하면은 요청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쪽이 자기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시킨 것에 동의했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네, 책임 문제에서 더 빠져나가려고 요청서라고 해가지고 벌써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머리는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하면은 자, 본투표 본개표에서도 사실 위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재검표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검표를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맞추려고 한 표도 맞춰야 되니까 다시 막 동별로 막 쇠로 갈아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도 도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해놓으면 그때도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죠. 결정적인 건 안 해줍니다. 결정적인 건 판결문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 이제 이 판결문 전문이 뒤에 실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연수을에 나온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동전 크기 이따만한 본드풀이 2장을 떡 붙이고 있는 2장 투표지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투표지는 언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지는 지금 개표기를 거쳐가 재검표에 나왔잖아요. 그럼 개표록에 그게 적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그 다음에 개표할 때 그게 나온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2장이 본투표 때 붙습니까? 사전투표 때 붙습니까? 그 풀이 어디 나와가지고 그렇게 뗄 수도 없이 붙어가지고 있었냐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정해달라고 하면은 그 투표지는 한사코 감정에 안 넣어줘요. 천대엽 대법관 주심이었는데 한사코 안 넣어주고 우리 천대엽 대법관 앞에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었습니다. 자, 연수을 주심 첫 번째는 김상환 대법관이었는데 현재 뭐죠? 헌법재판소장이 됐어요. 두 번째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었어요. 지금 뭐죠?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소위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 원장 밑에 굉장히 요직으로 칩니다. 우리 그 법관 사회에서. 이상해요. 왜 연수의 주심이었던 분들은 헌법재판소장 되고 법원 행정처장이 됐을까요? 이런 거 소송 대리한 도태우는 공천에 취소되고 이런 거 문제 제기한 민경욱 의원은 공천 컷오프되고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자, 우리 이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찍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 극복하기라는 그 제목은 쉽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제목인데 조금 특이한 것은 건국기념사로 제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것은 건국기념사로 이 말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좀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웃는 이야기부터 하나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제가 나눠드린 거에 8페이지를 8페이지가 아니다. 우리 6페이지랑 6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의 불침 부분입니다. 시작.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사,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에 하신 말씀. 우리나라 언제 세워졌죠?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죠. 그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하고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얘기 어려워요. 자, 우리 우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세워질 때, 대한민국이 제대로 탄생될 때 하신 말씀 뭐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그걸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승만 학당에서 긴 것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옛날 말투 그대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변하는 바람에 그때 말투도 지금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막 즉각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투로 바꾼 것입니다. 원문은 크게 손상하지 않고 되도록 부드럽게.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마지막 문단의 줄침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합니다만 의로운 것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누구는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누구는 공천 취소가 돼요.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것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제가 믿으라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믿으라 하면은 별 힘이 없어요. 근데 뭐에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건국사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막 정말 불후의 위인이시지만 뭐 늘 강조하시죠. 미국 대통령 훌륭한 분들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미국인이 평가했다. 막 그러고. 그런데 불후의 위인도 인간은 사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건국사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 안 죽어요. 건국사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불변이고, 제가 그냥 윤문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이 원문은 그냥 성경처럼 딱 붙박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한 말씀인 건국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로운 것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위안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우리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같이 읽자 그러고 제가 말합니다. 노태우가 말했어요? 건국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민주제 어려워요. 심지어 부정선거가 극복돼도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기본값에 불과합니다. 뭐죠? 뽑은 이렇게 투표한 대로 계산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 기본이죠. 기본. 밥, 김치 있는 그 기본에 불과해요. 맛있는 밥이 되려면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 후보가 뽑힌 다음에 또 이상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 막 감시해야 되고 그런 것이 민주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한 대로 뽑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에 불과해요. 밥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나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밥김치도 안 나오는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 민주제도가 어렵다. 그 다음 더디다. 건국 80년이 됐는데 이게 뭐야? 원래 더디고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야, 이거 뭐 의로운 거 추구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마음이 허무해지고 절망이 들 때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이때까지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대법원 아까 전에 판결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이게 공직선거법에 있는 것을 자기들대로 해석한 겁니다. 법원이.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판사 출신이죠. 김용빈 사무총장이 탄핵 때 왔을 때 제가 기준이 없는 부분을 탓하면서 도대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의 기준을 뭐로 보는 거냐? 부정한 선거의 기준을 뭐로 보는 거냐? 공정과 부정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그 김용빈 사무총장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가 부정한 선거다. 법대로 한 선거가 공정한 선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장기 같은 거 보이고 이게 법 다른 거냐니까 법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라 했냐? 자,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 그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선거무효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직선거법에 220몇 조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선거의 규정의 위반은 뭐 이것도 위반 저것도 위반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저거를 뭐라고 대법원은 자기가 해석하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해요.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데 말이 좀 비비꼬입니다. 원래 법원 말투가 막 자기가 이렇게 이상한 거 할 때 막 말이 더 꼬여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거예요. 저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개표 당일날 몇 표 발표했는 거 그거 이 말입니다. 개표 결과라고 자기들이 발표했는 거 그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그 당락이 바뀔 만큼, 당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락이 바뀔 만큼 증거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부정선거라고 인정해 줄게. 그럼 연수월 같으면은 2,000 몇백 표 차이였어요. 2,300인가. 그러면은 일장기 한 투표소에 15%가 자기들도 무효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2,000명 투표구에서 각 절반 이상이 이상한 표였고 그 중에 하나도 한 글자도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도 개표 당일과 달리 개표 때는 유효라고 했다가 그 표가 아니었겠죠 아마도. 이 재검표 때는 자기들이 294표인가를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뭐라고 그래요? 야 차이가 2,000 몇 표 차이가 났는데 300표 차이 난 거 가지고 왜 따져? 배추님 한 표에 불과하잖아.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러죠. 그게 한 편지,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수많은 그게 한 표가 있다는 말은 이 밑에 거대한 다른 게 있다는 건지 조사를 해보고 엄밀하게 해봐야 알지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혹은 선진국처럼 한 표라도 이게 불법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표라면은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우물에 독이 한 방울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그 선거가 오염된 거니까 그러면은 그 선거에 무효를 선포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대법원이 법은 우리가 안다 그래요. 법은 우리가 알지. 법 전문가는 우리잖아.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해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가 엉망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치하겠다면서 그래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법치를 주장하면서 감히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해 이러면서 자기들은 또 이상한 거 재심도 잘해요. 또 30몇 년 지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또 예외로 쳐. 예외로 치고 지금 이제 대법원의 권위를 막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헌법적으로 잘못됐다. 자유민주주의 이론상 잘못됐다. 막 가진 애를 써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이 커졌어요. 커지다가 제가 올해 초에 이렇게 한 열흘 감기를 앓으면서 문득 그 전까지 뿔뿔이 알고 있던 것이 하나 연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건국 기념사와 연결되는 건데 우리 미국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미국에 있는 것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이걸 한결은 알았지만 미국이 우리가 알듯이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1776년 건국됐어요. 미국 건국은 뭘 기준으로 하냐? 독립선언서 선포한 것을 건국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가 250주년. 250주년이라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미국에 이제 날립니다. 건국 250주년이니까. 자, 2026년. 맞죠? 2026년. 1776년. 그래서 이제 250주년입니다. 1776년 7월 4일인가? 7월 달에 이 독립선언서 선포된 거. 그러면은 건국을 선포한 말씀이래요. 건국을 선포한 말씀 우린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건국선. 미국 독립선언서와 같은 지위가 우린 이거다. 건국을 선포할 때 한 말씀. 그러면은 그 건국이 1776년에 돼 가지고 1861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헌법으로 완전히 못을 박을 때까지
미국에 뭐가 있었죠? 노예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면 이상하죠. 미국은 천부인권의 나라라 그러고 천부인권의 뭐 헌법을 그렇게 막 했다고 그러고 그런 나라인데 정반대되는 노예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00 제 기억으로 57년이면 노예 해방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때에 미국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은 우리 대법원보다 권위가 굉장히 높죠. 종신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30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대법관을 할 사람의 권위 그런 사람들 9명밖에 안 뽑아놨어요. 9명이서 하는 그 연방 대법원 또 영국과 미국의 법치에 대한 자부심 그들이 존중하는 사법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에서 1857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회가 노예제 문제로 그렇게 들끓던 그 한가운데 그 절정에서 뭐라고 하냐 흑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시민적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미국인의 시민적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인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예 살아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드레드 스코트 판결이라고 다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노예가 있던 데에서 이 노예가 탈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주로 갔는데 붙잡으러 와서 붙잡았죠. 이 사람은 자기는 자유주로 왔으니까 자유인임을 주장하는데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판결한 거예요? 안 된다. 너 자유인이 안 된다. 너는 사실은 이 미국 대법원에 이렇게 호소할 권리도 없다. 왜 미국인 아니야? 그래서 인권이 완전히 부정되는. 그래.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 노예 해방 4년 전이에요. 4년 전. 만약에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의 방향으로 갔으면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죠. 뭐 공산 노예만 노예입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인데. 그런 노예가 막 있는 미국을 누가 세계 리더 국가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10년도 못 가서 미국은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바뀌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미국 연방대법원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우리 대법원은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그런데 무너뜨릴 때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바로 링컨의 묘책이 나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링컨의 묘책을 다시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그냥 힘으로 연방 대법원이 막 욕하면서 그리고 막 연방 대법원 때려 부술 거야 막 해가지고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어떤 묘책을 냈냐? 독립선언서의 권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링컨의 말을 한번 봅시다. 이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은 자유사회를 규정하는 정의이자 공리이며 헌법과 법률은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독립선언서가 상위의 원리고 헌법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은 바뀔 수 있어도 뭐는 안 바뀌어요? 건국 원리, 독립 원리는 바꿀 수 없어요. 독립선언서를 누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건국기념사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게 그 독립선언서에 있는 겁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리고 창조자에 의해서 부여된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게 그 독립선언서예요. 링컨이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드레드 스콧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왜? 미국은 이 신성한 건국 원리 위에 건국된 나라인데 대법원이 그 건국 원리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위배되는 대법원의 이 판결은 무효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돌아가면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똑같이 특복입니다.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예. 누구나 다 똑같이 그게 원문에는 건국사에는 한자를 써가지고 하나 일자 몸체자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은 한 몸으로 한 체제로 뭐 그렇게 좀 되겠죠.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그건 소위 법용어로는 보통선거. 다 투표권을 주지 뭐 나이만 되면요. 뭐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으니까 투표권 주고 어떤 사람은 재산 적으니까 투표권 안 주고 누구는 뭐 옛날에 아버지가 어떠니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그게 보통 선거입니다. 여성이라고 안 돼요. 그런 거 없고. 그런데 물론 법으로 자격 정지하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뒤에 일체로 하나 일자 몸체자 그건 뭐냐? 한 몸으로 한 체제로 옛날에 이 투표권을 주더라도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서양 국가 일찍 투표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 그러면은 뭐 3부에 나쁘면은 소수가 모여가지고 100명 뽑고 뭐 100만 명 모여가지고 100명 뽑으면은 이거는 각각의 투표권이 귀족은 자기는 100명 모여가지고 한 50명 뽑고 그리고 100만 명 모여가지고 너희도 50명 뽑고 하면은 100만 명 평민이 가진 투표 권리하고 귀족 100명이 가진 투표 권리는 다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평등 선거입니다. 누구나 다 한다는 게 보통 선거고 각 선거를 주기는 줬는데 투표권을 어떤 사람은 박사니까 우리 교수님이니까 이제 1.5표, 2표, 우리 회사 대표니까 이제 2표, 우리는 회사 사원이니까 0.5표, 뭐 누구는 뭐 초등학교니까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한 표. 일체로 한 체제로 한 몸으로 한 몸 한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더 알기 쉽게 제가 똑같이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냥 한문으로 일체로 그러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국사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뭐 보통 평등 그러면은 덜 알았지만 건국사, 건국의 말씀의 약속으로 누구나 다 하고 나이만 되면 그 다음에 한 표씩이고 누구 더하고 누구 같이 적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가짜 투표가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죠. 어떤 결과가 나냐. 단적으로 예를 들어 조 대표님하고 저하고 찍는 후보가 달라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 A 후보 찍고 조 대표님 B 후보 한 표 1대1 이렇게 됐습니다. 한 표가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일구죠. 동수가 될 때까지 정해놨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동수 되기 어렵죠.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투표하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만약에 동수가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그걸 헌법 조항에 만들 정도라는 겁니다. 한 표의 가치가 그 사람 캐스팅 보트죠. 국회의장이 하나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헌법에 그걸 정해놓을 정도로 한 표의 가치가 큰 겁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이 뽑기로 했는데 원래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좀 빠져버리고 둘 남아가지고 하니까 저는 A, 조 대표님 B 1대1 돼버렸어요. 그런 순간에 한 표가 딱 나타났어요. 한 표가 가짜표가 나타났는데 이 가짜표가 B예요. 그 B가 되는 그 표가 들어오는 순간 같은 저가 한 표, 조 대표님도 한 표가 됐습니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버렸죠. A 후보는 한 표, B 후보는 2표 됐잖아요. 조 대표님은 여전히 한 표. 저도 한 표 찍은 것 같았지만 표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변해버렸죠. 가짜표라는 것은 그렇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은 약 30%씩만 변해버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은 A 후보 찍었고 또 우리 저 옆방에 계신 분들이 B 후보를 찍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가짜표가 B 후보를 찍는 가짜표가 한 표라도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여기 방에 있는 분들 숫자와 저기 방에 있는 분들 숫자가 같았지만 한 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찍은 한 표의 가치는 내려가 버리고 저쪽이 저 방에 있는 분들이 찍은 한 표의 가치는 한 표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 거죠. 우리는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표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 건국의 약속이 예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 건국의 약속은 누구나 다 투표하고 여성도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각자 한 표씩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부정 투표가 그걸 깬단 말이에요. 그 깨는 것을 대법원이 무슨 권위로 당락을 뒤집을 만큼 가져와야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것은 마치 링컨이 드렛 스콧 판결을 한 대법원에 대해서 당신들은 건국의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대법원의 권위를 주장해도 당신들이 건국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대법원이 아까 전에 보다 자세한 판결문에서 보시듯이 사실은 이 건국의 약속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고는 대법원이니까 이거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리화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링컨과 미국에서 이뤄봤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링컨의 노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대역사가 어떠냐면은 링컨 때 제가 딴 데서 좀 잘못 착각했는데 당시 있었던 당은 휘그당 그러니까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 중심의 민주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제를 반대해야 되는 양당 정치에서 상대방이 휘그당인데 원래는 이제 연방당이라는 게 초기에 있다가 제가 그 잘못 소개했는데 변해서 휘그당이 됐습니다. 휘그당에 링컨도 한 20년간 휘그당원입니다. 휘그당에 있었는데 그 민주당은 노예제 찬성 그럼 휘그당은 노예제 반대 원래 이래 됐어야 되는데 휘그당이 요즘 우리나라의 어느 당처럼 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가 없는 당처럼 계속 변했어요.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당시 노예제는 돈이 많이 됐습니다. 노예노동 뭐 돈 안 주고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드레드 스콧 판결한 대법관이 이상해서라기보다 미국 당시 제도권에 노예제를 유지하는 쪽이 강력한 언론이라든지 각종 제도권에 로비 자금이 크잖아요.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 휘그당도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결까지 났는데 이 링컨과 더불어서 그 휘그당이 쪼개집니다. 이 휘그당의 일부하고 당시 군소 정당들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독실한 교회들, 미국 건국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변방 개척지에 그 노예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분들, 이게 세력을 이뤄가지고 탄생된 것이 공화당 오늘날. 그래서 1850년대 미국 공화당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 공화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링컨이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링컨 공화당이 이 노예해방 후에 미국의 그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아주 큰 역사를 이룬 공화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노예제를 둘러싼 대역사 속에서 이제 그 드레드 스콧 판결을 극복하는 그런데 극복할 때 독립선언서를 극복했고 독립선언서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는 뭐고? 건국 기념사다. 그게 이제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노예제를 극복할 때도 총칼을 들고 가가지고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이 승리하기도 어려웠겠지만 만에 하나 승리했더라도 그 세상은 총칼을 든 사람들 세상입니다. 그런데 링컨처럼 독립선언서로 이 잘못된 판결을 극복하고 이기자는 노선이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우리가 아는 큰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건국기념사를 보시면은 이것 말고도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 말고도 훌륭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우리나라 중요한 발전 단계가 예언서처럼 여기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다 미리 다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확인해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국제통상과 공업발전, 수출, 생활정도 향상,
수출입국, 공업입국 이런 것이 이미 우리 9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뭐라고 건국기념사에서 쓰고 있냐면 9페이지 중간 문단인데요. 이 정부가 결심하는 바는 국제통상과 공업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 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을 발전하게 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이 생산한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이렇게 수출입국, 공업입국, 우리 국민의 생활 정도 향상을 이미 건국사에서 중요한 그 예언처럼 되어 있고 여기 87년의 이행도 우리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2 밑에 이제 한 말씀을 꼽으라면은 제가 이제 이걸 뽑고 싶은데 민주 정치 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근본적 권리,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와 권리가 먼저 있었고 그걸 보호하려고 정부나 국가가 태어났다는 그런 사상과 원리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하필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자유를 전력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언론 왜 하필 언론, 집회, 종교 들었냐? 이 미국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으로 미국인의 근본적 권리를 거론할 때 1조에서 거론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 언론, 종교, 집회. 이걸 우리 건국사에서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는 20세기 전반에 미국에서 소위 진보적인 미국 홈즈 대법관 이런 분들이 많이 강조했던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까지 흡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세계의 좋은 것들을 이미 다 흡수해가지고 녹여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훌륭한 것을 우리는 이제 망각해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뒤에 자유통일을 여기에 써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평화까지 써놓았습니다. 이 건국기념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과 지침을 다 써놓았는데 그것이 이게 건국헌법 전문입니다. 재헌헌법. 재헌헌법이 전문은 거의 변함없이 우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헌헌법에 보면은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이렇게 저거는 돈 주고 평화를 사자는 이야기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진짜 제대로 된 평화 그래야 항구적이 되죠. 그러한 이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국헌법, 건국기념사 다 이어지는 특히 헌법 전문에 있는 이런 원리들이 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잊은 채로 있으니까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밤바다에 우리가 하늘에 별도 안 보이는 구름이 끼어 있는데 나침반도 없고 등대도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밤바다를 떠돌게 되겠죠. 헤매게 우왕좌왕하고. 그런데 나침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등대 없는 것처럼 치고 나침반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고 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흔히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뿔뿔이고 단합도 안 되고 왜 단합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또 누구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이 사람 믿었다가 안 되고 저 사람 믿었다가 안 되고 원래 중심을 그렇게 해서는 미국도 어려웠을 거예요. 링컨 중심으로 단결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독립선언서로 단결했겠습니까? 링컨이 독립선언서를 들고 깃발을 독립선언서에 하느님 모든 인간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웬 말이냐? 미국이 이걸 되찾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단합이 되는 것이지 링컨이 고매한 인격자니까 단합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팽개쳐놓고 어떻게 단합하겠냐?
단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변의 말씀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못 바꾼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합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변덕을 부릴 수가 없고 어떤 지도자가 태어났다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운동에서는 한 방향으로 때리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도 공산 교리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라도 그 사람들은 일관된 방향으로 때리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으로 때리는 쪽이 계속 점수가 누적됩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못을 하나 박아도 때리던 데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때려야 못이 박히지. 그 못이 잘못된 못이면은 건물 무너뜨리는 대못을 박겠죠. 그런데 좋은 못을 박으려는 사람은 일관되게 때려야 되는데 여기 한번 쳤다. 벽도 한번 쳤다. 자기 손톱도 한번 때렸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좌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저기를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국기념사로 부정선거가 극복될 수 있다. 건국기념사로 극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국이 보여줬던 세상에 처음 하는 일도 미국은 많이 했잖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처음으로 법률을 무효로 만드는 심판도 하고 그 연방대법원이 또 그런 이상한 판결했을 때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와가지고 극복하는 그 훌륭한 일도 하고 세상에 처음으로 훌륭한 일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 훌륭한 일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일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역사에 그런 큰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나아가자. 그게 제 말씀이고 가장 먼저 실천은 4월 18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제가 이제 주창했던 거는 선관위로 일단 좀 행진을 한번 이 요구를 들고 하자. 반쯤은 저는 받아들여진 거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상세한 건 또 뒤에 공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리면서 우선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